조선 초 경기도 양성. 평화롭던 고을인 양성현이 오랜만에 손님을 맞아 떠들썩했다. 좌의정의 방문 때문이었다. 좌의정이 고향인 아산으로 내려가던 차에 잠깐 양성에 들린다는 소식에 양성 현감은 인근 주민들을 동원해 길을 정비하고 좌의정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렇게 분주하게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던 현감의 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정승이 지날 길을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소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포졸들이 돌아가라 해도 듣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화가 난 현감은 노인을 다그치기 위해 다가왔다가 곧 기겁을 하고 엎드렸다. 노인이 바로 좌의정이었기 때문이다. 고관대작인 만큼 화려한 행차가 뒤따를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노인의 이름은 맹사성. 조선 초의 재상이자 유학자이다. 맹사성은 공민왕 14년인 1360년 8월 28일에 충청남도 아산 온양에서 맹희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맹사성의 가문은 여러 고위 관료들과 교류했는데 그의 조부 맹류는 최영과 친분이 있었고 부친 맹희도 역시 정몽주와 친구 사이였다. 이렇듯 맹사성의 가문 역시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친분이 있던 명문가였기에 장남인 맹사성 또한 선조들처럼 조정에 진출하리라 기대받았다. 때마침 맹희도가 조선 초의 문신인 권근과도 동문 사이였기에 맹사성은 권근의 밑에서 학문을 배우며 유년기를 보냈다. 그렇게 26살이 되는 1386년에 맹사성은 문과에 급제해 왕명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춘추관 검열에 임명되었다. 이후 맹사성의 관료 생활은 순탄했다. 국왕의 정책에 대해 간언하는 기거사인과 우헌납을 역임하고 수원판관과 파조군수와 같은 지방직을 맡기도 했으며 조부와의 인연으로 고려의 명장 최영의 손녀와 혼인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한 그에 대해 한 일화가 전해지는데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맹사성은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타인을 업신여기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한 고승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람이 최고로 여겨야 하는 덕목이 무엇이냐고 맹사성이 묻자 고승은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많이 하면 된다 고 말했다. 어이가 없어진 맹사성이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을 말하냐고 반문하자 고승은 말없이 차를 따랐는데 이때 찻잔에 찻불이 넘쳐 바닥으로 흘렀다. 이에 맹사성이 바닥이 더러워진다고 화를 내자 고승은 차가 넘쳐 바닥이 더러워지는 건 알면서 자만심이 넘쳐 인품이 더러워지는 건 모르겠느냐 고 대답했다. 그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 맹사성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다가 그만 문틀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를 본 고승이 고개를 숙이면 머리를 부딪힐 일도 없다 고 말했고 이에 큰 깨달음을 얻은 맹사성은 이후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겸손해졌다고 한다. 이렇듯 맹사성은 무난한 관료 생활을 이어나갔으나 이후 그 개인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파도와 맞닥뜨렸다. 고려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었다. 이미 맹사성이 관직에 나선 지 2년 뒤인 1388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처의 조부인 최영, 부친의 친구인 정몽주 등 그와 친분이 있는 많은 인물들이 살해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했다. 일설에 의하면 맹사성 역시 본인이 최영과 인척인 데다가 고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은둔을 택했지만 스승인 권근과 선배인 성석린의 권유로 다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 역시 맹사성을 중용했는데 그가 유능한 인재이며 정적의 가족들도 받아들일 만큼 자신이 관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맹사성은 태조 5년인 1396년에 과거와 제사, 외교 등을 담당하는 예조일양에 임명되었다. 이후 정종 1년인 1399년에 맹사성은 공주목사에 임명되어 고향인 온양을 오가며 노부모를 봉양했다. 조정에서 맹사성은 성실하게 직무에 임했으며 본분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그의 면모를 태종 역시 눈여겨봤다. 태종 7년인 1407년에 맹사성은 세자의 스승인 예문관 제학이 되어 명나라로 향하는 양녕대군을 수행했으며 2년 뒤인 1408년에는 일처리가 공정하고 섬세하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원에 임명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왕조 아래에서도 맹사성은 직무에 충실히 임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으나 곧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아들의 죽음이었다. 맹사성이 대사원을 맡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1408년 12월에 한 건의 고변이 사헌부에 접수되었다. 개국 공신 조준의 아들이자 태종의 부마인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고발한 이는 모기내라는 무신으로 왕자의 난 당시 태종의 수하로서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고변은 곧바로 조정에 보고되었는데 소식을 들은 태종은 조대림이 아직 22살로 어리고 사람이 어수룩하니 일방적으로 고변을 믿을 수는 없다 대답하며 관련자들을 하옥시켰고 신문 결과 모기내가 무고했음이 드러났다.
그렇게 사건은 모기내가 처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에 사건 조사를 맡은 맹사성이 이의를 제기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대림 역시 석방하지 말고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태종은 맹사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관련자들을 신문했으나 별다른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조대림은 무죄 방면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태종은 분노하여 맹사성과 그의 아들이자 사헌부 검찰인 맹기미를 옥에 가뒀다. 무고한 왕족을 국문하여 왕실의 위상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격노한 태종은 왕실을 약하게 만들려 했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매를 때리되 죽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명했다. 결국 모진 고문 끝에 맹사성을 포함한 신하들은 죄를 인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맹기미가 죽고 말았다. 단지 본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고문당하고 아들을 잃은 현실에 맹사성은 충신히 직책을 다하다 죽는 일은 왕의 은혜에 저버리지 않은 길이다 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태종은 듣지 않았다. 결국 1408년 12월 11일에 맹사성은 저작거리에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소식을 들은 이숙범과 하륜, 성석인 등의 대소신료들이 모여 맹사성을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자 태종은 사형 집행을 취소하고 장백대의 유배형을 내리는 것으로 처벌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듯 주변 동료들의 적극적인 구명으로 맹사성은 간신히 목숨만은 건졌으나 가혹한 고문과 한순간의 죄인이 되었다는 충격,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의 심신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게 맹사성은 대선을 맡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1408년 12월에 모든 직책에서 파직되고 충남 한산으로 유배되었다. 그의 나이 48살이었다. 한산에 도착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1409년 1월 1일 새해에 맹사성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세자인 양녕대군의 간청 덕분이었다. 자신의 스승이자 명나라 사행길에 함께하기도 한 맹사성의 처지를 양녕대군은 안타깝게 여겼고 그의 유배를 풀어줄 것을 부왕인 태종에게 건의했다. 이에 태종은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답하며 세자의 요청대로 맹사성의 유배 조치를 해제했다. 그렇게 유배에서 풀려난 지 1년 7개월 뒤인 1411년에 맹사성은 충주 판목사로 임명되어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비록 중앙정계에서 쫓겨나 지방을 전전하는 처지였지만 맹사성은 전과 같이 충실히 직무에 임했다. 하지만 충주 목사를 맡은 당해에 맹사성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를 외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예조의 건의 때문이었다. 맹사성은 음악에 정통하기로 유명했는데 이에 예조에서 그의 재능을 살려 고려의 음악을 복원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태종 또한 이를 받아들여 맹사성은 관습도감 제조에 임명되어 악공들에게 음률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렇듯 맹사성은 다시 한양으로 복귀했으나 이후로도 몇 년간 지방관으로 파견을 나가야 했다. 제조에 임명된 이듬해인 1412년에 맹사성은 풍해도 도관찰사에 임명되어 한양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에 당시 영의정이던 하류는 오직 맹사성만이 음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며 그의 풍해도 부임을 반대했다. 그러자 태종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음악 일을 맡기겠다 답하며 맹사성을 임지로 보냈는데 정작 풍해도에 닥친 폭풍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맹사성은 관찰사에서 면직되고 말았다. 결국 그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태종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이후 맹사성은 약 3년 동안 관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처럼 삶의 중반에 연이어 닥친 불운은 맹사성을 괴롭혔다. 하지만 이후 태종 16년인 1416년에 이조 참판에 임명되어 다시 정계로 복귀하면서 그의 인생에 들여왔던 아문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조 참판으로 관직에 나선 당해에 맹사성은 다시 예조 판서에 임명되면서 완전히 정계에 복귀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후 부친인 맹이도의 병환이 위중해져 맹사성은 병간호를 이유로 사직을 청했으나 반려되었다. 대신 태종은 맹사성에게 약과 말을 하사하며 그를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했다. 고향과 가까운 지역의 관찰사로 임명하여 교통이 수월하도록 조치한 태종 나름의 배려였다. 그렇게 맹사성은 청주 가면과 운양을 오가며 부친의 간호에 전념했으나 1418년에 다시 왕명을 받아 한양으로 복귀했다. 새로운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되어서였다. 기존 세자인 양녕대군이 비행을 저질러 폐세자되고 삼남인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었다. 그리고 맹사성은 짧게나마 충녕대군을 가르쳤는데 이후 8월에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양위하니 곧 그가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 불리는 세종이다. 그동안의 고난에 대한 보상인 듯 파직과 유배,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이전과 달리 세종의 휘하에서 맹사성은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세종의 즉위당해인 1418년에 맹사성은 다시 관습도감 제조에 임명되어 악기의 제작과 향악 정리를 감독했다. 당시 조선의 음악은 중국에서 전래된 악과 전통 음악인 향악으로 나뉘었는데 몇몇 관료들을 중심으로 국가 의례의 악만을 쓰자는 의견이 나오자 맹사성은 세종과 함께 이를 반대했다. 대신 맹사성은 향악과 악을 조화시킨 고유의 악보를 정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종묘제례와 궁중연회에 쓰일 음악을 정비했다. 이런 맹사성의 성과에 세종 역시 크게 만족했으며 이후로도 음악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불러 상의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맹사성은 세종을 보조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데 진력했다. 황희, 허조 등과 더불어 법률서인 신천경제속 6전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여 국가의 제도와 법률을 개편했으며 태종실록 편찬의 총감독을 맡아 실록을 완성시켰다. 이후 실록이 완성되자 그 내용을 궁금해한 세종이 직접 책을 열람하고자 했는데 맹사성은 이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만약 직접 실록을 본다면 후대의 왕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관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세종 역시 맹사성의 주장에 납득하여 실록을 열람하지 않았고 이후 왕들이 실록을 보는 일은 금기시되었다. 훗날 조선왕조실록이 높은 공정성으로 찬사를 받게 된 데에는 맹사성의 공로가 큰 셈이다. 이렇듯 평소에는 온화하고 겸손하면서도 필요한 때에는 소신껏 발언하는 맹사성을 세종은 높이 평가했고 1427년에는 그를 우의정에 임명했다. 당시 좌의정은 황희였는데 세종은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했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황희와 부드럽고 섬세한 맹사성이 협업하여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우기 위한 안배였다. 때문에 세종은 황희에게 외교와 국가제도의 정비를, 맹사성에게는 과거 시험 감독과 응시자들의 학문적 소양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겼다. 이처럼 맹사성은 주로 문화산업과 같은 내정을 맡았으나 이따금 외정에도 관여했다. 1433년에 세종은 국경을 약탈하는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들을 토벌하기 위해 1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는데 당시 좌의정이었던 맹사성은 대부분의 신하들과 달리 세종의 정책을 지지했다.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면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의 많은 대소신료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정승인 맹사성의 지지는 세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단순히 작전을 지지한 것을 넘어 맹사성은 정벌 시기와 군사 규모 및 인선, 기습 작전 등을 직접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세종의 여진 정벌이 성공하면서 조선은 발해 멸망 이후 방치되었던 압록강과 두만강을 되찾고 국경선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반도의 국경 확립에 있어 맹사성은 적지 않은 공헌을 했지만 그는 오히려 공로를 정벌의 총책임자인 최윤덕에게 돌리고 그를 좌의정으로 승진시킬 것을 권했다.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는 더 이상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유능한 인재를 보낼 수 없다며 사직을 반려하던 세종도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1435년에 맹사성은 정계에서 은퇴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의 나이 76살이었다. 비록 관직에서 물러났다고는 하나 나라에 수많은 업적을 세운 그를 찾는 이들은 많았고 심지어 세종 또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맹사성에게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맹사성은 이들을 전부 물리친 뒤 고향인 온양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냈다. 이후 맹사성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응거했는데 이때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을 찬양하는 시인 강호사 시가를 지었다고 한다. 이렇듯 풍경 유람으로 말년을 보내던 맹사성은 은퇴 3년 뒤인 1438년 10월 4일에 노원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9세의 나이였다. 맹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세종은 그날 모든 국정을 중단한 채 신료들을 거느리고 직접 문상을 왔으며 그에게 예의가 바르며 청렴하고 지조 있다는 뜻의 문정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사후 그의 시신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맹시 문중의 산에 안장되었다. 맹사성, 그의 존재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세종대의 유명한 재상으로 일반인들은 대부분 황희를 떠올리지만 맹사성 역시 황희 못지않을 정도로 조선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중국의 음악인 나악으로 종묘제례악을 편성하자는 신료들의 의견에 반대하여 조상들의 음악인 향악 역시 포함시켜 연주하게 했고 덕분에 한국의 전통 음악이 담긴 점이 인정되어 종묘제례악은 국가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다. 태종실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세종의 의견에 반대하여 왕이라도 함부로 역사에 손을 댈 수는 없다는 선례를 세웠고 이는 훗날 높은 공정성을 근거로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그의 인품 또한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
항상 하인이나 노비에게 어지렀으며 그의 집을 방문한 이라면 벼슬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직접 대문으로 나가 맞이했고 손님이 떠날 때에도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또한 공무와 관련될 때를 제외하고는 허름한 옷차림에 검은 물소를 타고 다녀 처음 맹사성을 본 사람들은 그가 재상인지 몰랐으며 봉급으로 묵은 쌀을 받아도 이에 불평하거나 교환하는 일 없이 먹었다. 그와 함께 세종의 명재상이라 불린 황희가 가족들의 비리로 논란이 된 것과 비교하면 맹사성은 그 개인은 물론 가족들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때문에 훗날 세종실록에서 맹사성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부드러워 사람들을 예절로 대우하는 것이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라고 평하며 그의 인품을 높이 평가했다. 비록 우유부단하니 정무나 큰 일을 논의할 때 결단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는 평 또한 적혀 있으나 조대림 사건이나 세종의 실록 열람을 반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맹사성 역시 본인의 직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왕의 앞에서라도 가난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처럼 조선 초의 여러 제도 정비와 문화적 업적, 겸손하고 청렴결백한 맹사성의 성품은 그야말로 조선의 숨겨진 명재상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만들고 있다.